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베크렐 광선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리 퀴리였죠. 마리 퀴리는 우라늄 외의 다른 물질이나 광석에서도 광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가설을 생각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특별한 광선이 우라늄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여러 물질에서도 이런 광선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 퀴리는 주변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별한 광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에 해당이 되죠. 주변으로 자연 방사되는 선이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두고 방사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radioactivity. 교수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 방사선 이런 걸 처음으로 말을 만든 게 마리 퀴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방사능이나 방사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그래서 마리 퀴리를 방사능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마리 퀴리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라늄을 다량으로 포함한 피치블렌드라는 광석을 조사하다가 우라늄보다 더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 광석 안에 또 다른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내면 엄청난 과학적 기록으로 그렇게 과학적인 업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가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피에르 퀴리도 같이 연구에 뛰어들게 되고요. 동참했구나. 두 사람은 치열한 토론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실험 방법이 거의 막노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치블렌드 광석 안에 그 몇 퍼센트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아주 극미량의 그런 물질을 추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마리 퀴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광석들을 실험실에 가져다가 커다란 솥에 이제 용액을 팍 부은 다음에 와. 거기다 큰 소막대기로 계속 몇 시간씩 저으면서 이 광석을 녹였습니다. 저 시대에 참. 와, 아니 몸이 그 원소 분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성 강한 용액을 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날아가고 그 중에 살아남은 그 방사성이 농축된 그 원소를 그걸 또 다시 녹이고 또 가라앉히고 계속 그래서 그거 0.1g을 이제 결국 얻게 되는 거죠.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대 보여요. 네, 굉장히 아까 진짜 막노동이네요. 네. 머리만 쓰는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몸을 더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리 퀴리는 이 실험을 하다가 1년 만에 체중이 9kg이나 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고생을 해서 뭐 얻은 결과로 뭔가 좋은 성과가 있었겠죠? 네, 마침내 광석에서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는 화합물을 정제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고생해서 얻은 이 결과물 안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원소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원소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물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 퀴리는 이 원소에다가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뜻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원소는 우라늄보다 무려 400배나 더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것을 마리 퀴리가 밝혀냈습니다. 와. 자, 이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엄청난 대발견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지는 원소는 단 77개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 퀴리가 인류에게 새로운 원소인 폴로늄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인류 역사에서 철이나 구리 같은 그런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면 새로운 문명, 철글기, 청동기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방식에도 이런 새로운 물질 발견했을 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마리 큐리가 방사능 존재를 밝히고 폴로늄 같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 인류는 또 한 번 큰 변화,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게 된 거였던 거죠. 와, 그럼 교수님 당시에 이 마리 퀴리의 발견으로 학계가 난리가 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큐리 부부가 방사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보이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을 발표하자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죠. 아, 난리 났죠. 방사능의 발견이라는 건 태양 외에도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 큐리의 발견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은 이것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폭탄. 네, 맞습니다. 바로 핵폭탄의 개발입니다. 네. 자, 마리 큐리 과학자들은 앞다퉈서 새로운 방사능 원소가 있는가 방사성 원소 찾기에 들어가게 됐죠. 이 연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끝에 핵폭탄의 원리인 핵분열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 큐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그리고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가 되면서 마리 큐리는 방사능에 대한 선구적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과학자로서 다시 방사능 연구에 몰두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마리 큐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과거 폴로늄을 발견했던 당시 마리 큐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원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듐이었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와.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조그만한 저 고체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는 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입자랑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듐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되죠. 또 방사선이?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라듐이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그 라듐을 추출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리 큐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와, 역시 아, 의지의 상 드려야 돼. 마리 퀴리. 짜릿해. 라듐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자, 대체 뭐였을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니까 뭔가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와, 항암 치료에 쓰였어요? 아, 보고에 따르면 암이 라듐 광선에 의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라듐 광선이 종양을 치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건 진짜 혁명이 의학계에서도. 맞네요. 혁명이지. 네. 지금도 그럼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암으로 왜 죽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효과가 바로 라듐을 발견한 이때 처음 밝혀진 거죠. 와.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리 큐리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듐 덕분에 항암 치료가 확 넓어졌다고 할 수 와.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후 의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라듐의 의학적인 효과에 집중 조명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라듐을 쪼였더니 피부병이 낫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치료가 되더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암을 치료하는 라듐이라면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라듐 열풍이, 라듐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희석시킨 라듐 화합물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제품에 라듐 화합물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당시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야? 라듐 뷰티? 화장품이네. 종류별로 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 광고인데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문자구더러 이렇게 환한 미소를 만들겠다고 그 라듐 제품을 직접 자신의 치아 그리고 입술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와. 윤호준 씨, 라듐 또 네. 어떤 곳에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곳뿐만 아니라 먹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와. 놀랬죠. 그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겨져서 하하. 그냥 먹어도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입니다. 근데 엄청 비쌌겠네요.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또 라듐을 넣은 생수입니다. 에? 저 생수병 보면은 미 특허청 인증 방사능수라고 써 있습니다. 와. 그렇게 광고를 하는 와, 어떡해. 저 물을 건강에 좋다고 부자들이 엄청 사 먹었대요. 방사능을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방사능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 세상에 방사능 그냥 핵폭탄을 누가 쏜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와. 피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피폭. 와. 근데 어쨌든 이 라듐이 들어가면 선생님 이게 방사선을 내뿜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성을 그냥 아예 전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네. 지금이야 뭐 강한 방사능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체르노빌 원전 폭발,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런 게 언론 통해서 방사능 위험성이 무섭게 각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방사능이라는 말이 막 처음 만들어지고 막 연구가 시작되던 초창기여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방사능을 가진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퀴리 부인도 몰랐는데 뭐. 그치. 네. 본인도.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라듐 연고, 라듐 치약, 라듐 성냥, 라듐이 들었다는 온갖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와. 심지어 미국에서는 라듐을 이렇게 발라서 형광빛 나는 옷을 입고서 그 라듐 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모든 제품을 다 썼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라듐만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뭔가 무서운 문제일 것 같아. 당시 라듐이 들어간 이 품목은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그 네. 프랑스잖아요. 호진 씨. 약간 패션 쪽에 좀 볼 테니까. 란제리? 네. 호진 씨 오답입니다. 무슨 효과죠? 아니, 나 탐날 것 같아. 정답. 지원 씨. 이 라듐이 이 발광을 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렌즈. 눈이 밝아. 밤에 이거 좀 뜨고 프레시. 눈이 빛나. 네, 합리적인 오답입니다. 자, 자 힌트 주시죠. 아, 이게 남자분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정답. 건데요. 네, 규현 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지러운 게 남자들은- 없는데 뭘 정리해요? 남자들은 남자한테 좋다면 환장하거든요. 왜? 그런 것처럼 라듐 콘돔을 만든 거예요. 그 에너지가 아 몰라 와. 어떻게. 자, 규현 씨. 자,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이게 정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도현 씨? 몰아간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도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노래도 좋다. 저걸 착용하면 뭐 정력이 좋아진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라듐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광고할 수 있어요. 라듐의 기를 받아서 에너지가 넘치게 될 거다. 원기옥이 그냥. 정답은 바로 콘돔인데요. 와. 당시 라듐이 함유된 콘돔은 정력을 높여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워낙 라듐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다 보니까 라듐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 라듐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죠. 진짜. 가짜 광고를 했구나. 네, 그래서 라듐의 위험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건 마리큐리가 라듐을 발견하고 한참 지난 1917년 미국의 시계 공장 소녀들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되죠. 왜요? 시계 공작 소녀. 자, 당시 그 소녀들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 어? 당시 한 소녀의 턱에서는 커다란 이렇게 종양이 자라났고요. 아유. 또 한 소녀는 무릎에서 거대한 암이 생겨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 이렇게 된다고요? 핍북되면? 네. 시계 공장에서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법정 투쟁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 재판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고 사람들은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했고요. 그치, 암을 치료한다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암이 생길 거라는 한순간에 건 말이 그냥 안 되니까. 망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미국의 에벤 바이어스라는 한 사업가의 사례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약으로 라듐 생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듐 생수를 이후 무려 4년간이나 매일매일 마셨다고 하는데요. 어떡해. 자, 이런 얼굴에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애프터.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어떡해. 아, 저 지경 될 때까지 마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아우 너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아우 어떡해. 턱이 날라갔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주기율표에서 얘기했듯이 그 라듐이 칼슘족에 있어요. 그럼 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듐이 특히 뼈에 더 치명적인 괴사를 일으키거나 뼈를 삭게 하고 구멍 뚫리게 하고 이래서 저런 그러니까 칼슘 대신 몸에 그게 그 축적되는. 축적이 되는 거죠. 어우, 어떡하냐. 네. 이 사람은 턱뼈에 암이 걸려서 결국 뼈가 아예 이제 부스러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신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돼서 결국 이렇게 나부를 봉해서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혹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이제 위험성을 인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라듐 부작용이 밝혀지게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라듐 공장 소녀들이 법적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라듐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즘에 라듐이 든 제품들의 끔찍한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엔 라듐이 가진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